안녕하십니까. 게임 캔버스 박만수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 이어서 C샵과 C++의 언어적인 차이에 대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클래스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거의 다 비슷합니다. 하지만 아까 언급드렸다시피 C샵이 C++의 편의성을 위해서 좀 발전된 것들이 있어서 이 친구가 내용이 좀 다르겠죠. 자, 우선 가장 큰 차이점은 C++는 메모리 관리를 프로그래머가 직접 하기 때문에 소멸자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C샵은 가비지 컬렉터가 대신하죠. 그건 자동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멸자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니티로 클래스 코드를 하나 만들어 보시면 소멸자가 없는 걸 보시게 될 거예요. 없어도 됩니다. 왜냐? 소멸자가 하는 역할이 메모리에서 해제될 때 메모리를 지워주는 이런 용도를 사용하는데 리소스들을 C샵은 그걸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파생은 C++는 다중상속, 파생이라고 부르고 상속이라고 부르고 두 개 혼용해서 써서 죄송합니다. 다중상속을 지원하는 게 C++인데 C샵은 오직 단일 상속만 지원하면서 접근 제한으로 퍼블릭 상속만 지원합니다. C++에서는 상속을 할 때 접근 제한자로 퍼블릭 프로텍티드 프라이빗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만 C샵은 퍼블릭 상속만 지원합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편의 기능들이 많이 추가됐습니다만 C++과 다른 C샵의 기능들, 클래스에 대한 기능들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소멸자가 없습니다. 소멸자. 그래서 가비지 컬렉터가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메모리를 관리해 주므로 소멸자가 필요 없는 건데요. 그렇다고 언어적인 차원에서 소멸자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소멸자를 사용하여 여러분들이 리소스를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리소스를 해제하는 건 가비지 컬렉터가 수행하기 때문에 소멸자가 언제 불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자동이라서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소멸자가 존재는 합니다.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언제 불릴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큰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C샵이라는 언어 내부에서도 이런 것들 때문에 소멸자는 이걸 불러주고 마는 형태로 돼 있어요. 파이널라이즈. 이걸 그냥 불러주는 형태로만 씁니다. 소멸자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리소스를 해제하는 건 가비지 컬렉터가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손을 대는 게 아닙니다.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소멸자를 손댈 수가 없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C++ 프로그래머들은 매우 답답해하는 편이거든요. 저도 좀 처음엔 적응이 안 됐고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iDisposer 인터페이스라는 게 있어요. 이걸 상속을 받으시면 여러분들이 디스포즈 메서드를 구현해서 명시적으로 리소스를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징이라는 것도 관련돼서 한번 같이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정도만 아시면 소멸자를 우리가 사용할 수 없어서 답답한 걸 좀 해결해 줄 겁니다. 명시적으로 리소스를 만들고 어느 시점에 없애는 이런 것들을 이 두 가지 형태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인터넷에 한번 추가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얘기 드린 건 상속 방식에서 퍼블릭 상속만 지원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C++의 예를 한번 볼까요? 만약에 자동차와 엔진 클래스가 있을 때 다음과 같이 상속으로 C++에서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C++은 이렇게 여기에 접근 제한자를 주어서 상속할 때 어떻게 상속을 할 건지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접근 제한자입니다. 상속할 때.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차를 사용하는 드라이버 시점에서 보면 엔진은 숨겨져 있는 것은 안 보이겠죠. 차를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피하라고 C샵은 권장합니다. 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걸 피하느냐? 그럼 어떤 식으로 쓰라는 얘기냐? 이제 이거를 이즈어 관계라고 부르는데 OOP를 처음 배우신 분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가 뭐냐? 모든 객체를 상속으로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차와 엔진의 관계는 이 상속보다 오히려 해즈어 관계가 편할 때가 있어요. 해즈어는 말 그대로예요. 들고 있으면 됩니다. 들고 있으면. 그래서 C샵에서는 상속에 대한 접근 제한자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처럼 못 만듭니다. 아까처럼 하려면 이렇게 우리가 직접 만들어줘야 돼요. 즉 이렇게 자동차가
엔진을 소유하고 있죠. 이렇게 헤즈어 방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강제하기 위해서 C샵의 상속은 퍼블릭만 지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상속하실 때는 만약에 이걸 전기자동차라고 해볼까요? 클래스 일렉트릭 카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C샵은 여기가 퍼블릭인 겁니다. 퍼블릭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요것만 지원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언급드린 게 C++는 다중 상속이 가능하다. 그리고 C샵은 단일 상속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자식이 두 개의 부모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다중 상속이에요. 다중 상속. 왜 C샵은 이걸 막았느냐? 이 다중 상속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흔히 다이아몬드 상속이라고 부르는 개념인데요. 다이아몬드 상속이라고 부르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A라는 부모에서 B와 C가 파생되었고, 제가 자꾸 파생과 상속을 섞어 쓰네요. 하나만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D가 B와 C를 상속한 경우입니다. 이게 바로 생긴 게 이제 다이아몬드처럼 보여서 이걸 다이아몬드 상속이라고 부릅니다. C++은 이게 가능한데요. 이게 애매모호한 앰비규어티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클래스 A라는 친구, 아까 그림에서 여기 옆에 그림을 그냥 띄워 놓을까요? 그러면 이걸 이제 코드로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 퍼블릭 인티저, 여기 멤버 변수가 하나 있고 함수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do something. 그럼 이 친구에서 클래스 B는 퍼블릭으로 A를 상속받을 수 있고 클래스 C는 A를 역시 상속받을 수 있죠. 여기는 다중 상속이 아닙니다. 얘는 단일 상속이죠. 부모가 하나니까. 그런데 클래스 D가 문제가 됩니다. B는 public B, public C 이런 식으로 부모를 두 개 가질 수 있어요. 이게 C++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면 D라는 인스턴스 D를 만들어 놓고 D의 M 밸류에다가 10을 쓰려고 하거나 D의 do something을 부르면 에러입니다. 이거 두 개 다 에러예요. 두 개 다 에러. 자,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상속 관계에 대해서 클래스 인스턴스가 만들어지는 걸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A라는 곳에는 M 밸류와 do something이 존재하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A에 존재하는 저 밸류와 do something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선 D라는 인스턴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부모인 B와 C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B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부모인 A를 만들어서 B에 붙이고 또 A를 만들어서 C에 붙여야 됩니다. 뭔가 바로 겹치죠. B를 만들 때 뭐가 만들어지느냐? B에 대한 내용도 만들어집니다만 기본적으로 A도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밸류가 있어요. 그리고 do something 함수도 있어요. C도 똑같겠죠. 밸류가 만들어지고요. do something도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돼버리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D를 만들 때 문제가 커집니다. D를 만들 때는 당연히 D에 대한 내용도 있어야 됩니다만 B와 C에 대한 내용도 여기 다 들어서 똑같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밸류가 있고 여기에도 밸류가 있어요. 즉 밸류가 두 개가 돼버립니다. do something도 마찬가지로 두 개가 돼요. 그래서 모호성이 발생해서 컴파일러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게 이제 다이아몬드 상속이라고 부릅니다. C++에서는요. 물론 이걸 해결하는 방법도 있어요. 다중상속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인터넷 찾아보시면 뭐 버추얼 키워드랑 뭐 이런 걸로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을 테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기왕이면 다중상속도 좋은데 이런 다이아몬드 상속으로 인해서 생기는 불편한 문제를 아예 없애버리고자 한 게 C샵입니다. 그래서 C샵은 다중상속이 기본으로 안 됩니다. 이게 안 돼요. 상속을 하나만 써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든 두 개를 받고 싶다. C샵에서 다중상속을 허용하는 유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터페이스는 다중상속이 가능해요. 인터페이스는 메서드 선언들로만
이루어진 약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C++에서는 이거 여러분들이 순수 가상 함수들로 이루어진 추상 클래스 요렇게 알고 계실 건데 C#에서는 그게 이제 인터페이스라는 키워드가 존재합니다. 이 인터페이스들은 여러 개 받을 수 있어요. 왜냐? 인터페이스는 순수 가상이니까 즉 규격만 있는 거지 정의가 없어요. 그래서 중복될 일이 없기 때문에 이 인터페이스들은 여러 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일반 클래스는 다중상속이 불가능합니다. 그 차이가 클래스에서 C#과 C++의 차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설명드릴 얘기는 일반화 프로그래밍입니다. C++는 기본적으로 스트롱 타입, 즉 강력한 타입을 사용한다라고 보통 부르는데 프로그래머가 명시적으로 타입을 지정하거나 컴파일러가 추론, 그러니까 예상 가능한 특정 형식만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공부하실 때 자료 구조나 알고리즘을 살펴보시다 보면 대부분의 자료 구조나 알고리즘은 특정한 타입과 상관없이 모든 타입들에 다 작동하고 동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을 만드시다 보면 일반화시킨 타입, 즉 모든 타입에 대해서 동작하는 형태가 필요해집니다. 이걸 C++에서는 템플릿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일반화라고 부릅니다. 일반화. C++는 이런 일반적인 일반화 프로그램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템플릿을 지원하는데 이 차이를 한번 살펴봅시다. C++의 템플릿은 언제 만들어지느냐? 컴파일 타임에 만들어집니다. 즉 컴파일 할 때 내가 어떤 타입으로 특수화, 즉 일반적인 타입에서 내가 지정한 특별한 타입으로 변하는 걸 특수화라고 부릅니다. 이게 변하는 시점이 컴파일 시간에 컴파일러가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C샵은 런타임에 일어납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방식, 원리를 잠깐 설명드리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만 기억해 두십시오. C++는 코드를 확장합니다. 컴파일 시간에. 즉 특수화된 타입에 맞는 코드를 더 붙여주는 거예요. 이런 형태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C샵에서는 메타데이터라는 특수한 타입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둘의 차이가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이제 보통 이렇게 원리로 따지면 좀 어려운데 편의성으로 따지면 C샵에서 쓰는 일반화, C샵에서 쓰는 일반화를 제너릭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기호는 템플릿하고 같다고 거의 보시면 돼요. 네. C샵의 제너릭이 좀 더 편리합니다. C++의 템플릿은 여러분들이 에러가 발생하면 도대체 어디서 에러가 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 코드가 확장되는 구조라서 그래요. 코드 자체가 확장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파일 에러가 발생을 하면 템플릿에서 이 에러의 원인을 찾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처음 STL을 접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STL 배우기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게 어디서 잘못됐는지 에러 창을 보고 찾을 수가 없어요. 매우 복잡합니다. 하지만 C샵은 여기서 설명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는 런타임에서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코드는 유지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반화된 타입을 특수화할 때 메타데이터라는 단넷 프레임에 올라가는 프레임워크에 올라가는 특별한 형태를 쓰기 때문에 컴파일 타임에 에러가 발생을 하면 에러가 상대적으로 찾기가 쉬워요. 그리고 사용하기도 쉽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죠. 얘는 사용이 편리한 대신에 기능이 제한됩니다. C++은 사용이 좀 어렵고 에러 분석이 힘든데 되게 유연합니다. 매우 유연합니다. 이건 장단점이 있어요. 있긴 있습니다만 거기까지 설명드리면 내용이 좀 더 길고 복잡해지니까 이런 기본적인 원리 차이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건 박싱과 언박싱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거 앞부분에 있는 내용 다 기억 못하셔도 상관없는데 이것만 잘 기억해 두십시다. 박싱, 언박싱은 영어 단어 그대로 포장하다 박싱, 포장을 풀다 언박싱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값 타입과 참조 타입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C샵에서는 값 타입과 참조 타입이 존재합니다. 당연히 값 타입을 전달하는 것보다 참조, 즉 메모리의 주소만 전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C++에서도 값에 의한 호출, 참조에 의한 호출, 콜 바이 밸류, 콜 바이 레퍼런스 이런 것들을 배우셨을 겁니다.
요 레퍼런스를 쓰는 이유가 값을 전달할 때 복사하는 것보다 주소만 사용하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랬죠. C샵은 값 타입과 참조 타입을 프로그래머가 제어할 수 없으므로 이 과정들이 자동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왜? C샵은 값 타입은 일반형 타입과 구조체라고 고정되어 있고 참조 타입은 클래스라고 고정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박싱과 언박싱의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박스 자체를 전달할 때 사용하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이렇게 박스가 있으면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참조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값을 전달하려면 즉 여기에 x라는 값이 들어있으면 이걸 상자에 담아서 전달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값을 전달하기 위해서 값을 참조 타입에 담은 다음에 전달하는 겁니다. 그럼 전달받은 입장에서는 박스를 풀어서 안에 들어있는 값을 꺼내야겠죠. 이게 언박싱입니다. 박싱은 값을 참조 타입에 담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전달되어 온 참조에 박스를 열어서 값을 꺼내는 걸 언박싱이라고 불러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개념입니다. 프로그래밍 문법으로 설명을 드려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수가 있으니까 C샵 코드를 좀 볼까요? 자, 값 타입이죠. 인티저 일반형 타입이니까요. 그리고 이 친구는 오브젝트 타입입니다. 즉 참조형이 돼요. 그럼 얘를 오브젝트로 바꿔서 보내겠습니다. 이러면 값 타입의 밸류를 오브젝트 타입 OBJ로 변환하는 게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이 밸류가 힙의 복사가 되고 참조가 생성이 됩니다. 이 밸류 값은 기본적으로 스택이 올라가는 거라고 설명드렸죠. 이 밸류라는 친구가 힙의 참조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여기에서는 명시적으로 제가 형변화를 썼습니다만 이렇게 암시적인 것도 가능합니다. 이제 명시적으로 쓴 건 여러분들 이 타입 변환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인데 이 암시적으로 작동합니다. 이럴 때 박싱이 일어나는 거죠. 값을 참조에 태우는 거니까요. 반대로 그럼 값을 꺼내는 경우를 볼까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인티저 k는 전달된 참조형 즉 오브젝트에서 값을 꺼내는 겁니다. 이게 언박싱이에요. 언박싱은 값을 꺼낼 때 그 꺼낸 타입이 뭔지 명확하게 지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꺼낼 때 타입을 올바르게 검사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C샵에서 말하는 박싱과 언박싱입니다. 근데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공식 문서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 MSDN 문서에 따르면요. 박싱은 일반 참조보다 20배 느리다라고 합니다. 언박싱은 4배나 더 느리다라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문서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PR라고 합니다. 일반 레퍼런스 참조형, 즉 클래스로 만든 친구를 전달하는 것보다 값을 담아서 전달하는 게 20배나 느리다라는 뜻이에요. 성능이 민감한 게임에서는 그래서 이런 개념을 알고 있느냐 아니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이렇게 단순히 아까 전 코드처럼 단순히 이런 형태로 쓰는 경우는 그냥 이거는 그냥 설명을 위해서고 실제로 쓰는 형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유니티 프로그래머 분들 중에서 실수하기 쉬운 게 뭐냐면 여러 타입을 범용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컬렉션, 즉 C++의 컨테이너에 해당하는 개념이 어레이 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친구는 new array list로 만드시면 되고 여기에 값을 막 넣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값 타입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value는 값이죠. 그 다음에 참조 타입으로 myClass obj도 하나 만들어 볼까요? array list는 범용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얘네들 두 개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되게 편해 보이죠? C++ 프로그래머한테는 이런 게 이제 되게 편해 보이실 건데 이게 바로 박싱이 일어납니다. 이 친구는 범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add에서 필요로 한 걸 참조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밸류를 넘겨주는 순간 얘는 값심으로 여기서 바로 박싱이 일어나요. 성능에 문제가 생기겠죠. 조금 더 게임에서 여러분이 실수하기 쉬운 형태는 구조체입니다. 아까도 언급드렸다시피 구조체는 name 뭐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마치 이제 구조체가 오브젝트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시고 쓰게 되면 여기에
아이템으로 만든 아이템을 하나씩 담을 때 구조체는 값 타입이죠. 요거 다 박싱, 언박싱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능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요게 이제 바로 박싱과 언박싱의 개념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럼 이걸 피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어레이 리스트 말고 제너릭 타입, 즉 리스트 T 형태 이런 형태가 존재하거든요. 근데 물론 당연히 이렇게 되면 아까처럼 인티저랑 클래스를 같이 넣을 수는 없어요. 그런 건 어쩔 수 없습니다만 구조체를 쓸 때는 여기에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만드셔서 이렇게 만들어서 쓰시면 리스트 타입만 딱 제너릭하게 받아가실 수가 있게 되겠죠. 이때는 상관없습니다만 이런 친구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레이 리스트. 요거 잘 알아두십시오. 박싱과 언박싱에 대한 거. 그리고 아까 제가 개념을 설명드릴 때 요것도 기억해 두세요. 인티저 밸류 100이 있을 때 오브젝트 OBJ로 밸류를 변환하면 요거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아까 전에 그림을 안 그리고 지금 그리는데 여러분이 보통 컴퓨터 프로그램 공부하실 때 메모리 구조, 뭐 스택과 힙,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만든 인티저 밸류는 여기 만들어집니다. 스택에 만들어져요. 값 타입이니까. 근데 OBJ는 참조형이므로 힙에 만들어집니다. 즉 OBJ는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 밸류를 OBJ 넣는다는 말은 박싱이 일어나는 건데 박싱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스택에서 힙으로 복사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20배 느리더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 참조에 비해서. 이런 원리도 같이 추가해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차피 여러분들이 C샵을 배울 때 대부분의 목적이 유니티니까 박싱, 언박싱과 관련된 걸 피하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뭐 다른 코드의 기법으로 회피하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유니티에서는 이런 기능이 존재합니다. IL2CPP. 보시면 IL은 아까 전에 C샵이 만들어내는 컴파일된 결과물, 즉 중간 언어입니다. 그 IL을 to CPP, C++로 변경하는 기능이에요. 유니티에서는 이 IL2CPP를 지원하는데 이 IL2CPP로 성능의 향상이나 보안 강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C샵을 CPP로 변경하는 형태가 되므로 박싱, 언박싱이 자동으로 회피됩니다. 그래서 IL2CPP를 쓰시면 박싱, 언박싱 고민 안 하셔도 돼요. 단점은 있어요. C샵의 장점이 뭐였습니까? IL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컴파일 시간이 매우 빠른 거였어요. JIT, 즉 즉시 실행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제는 CPP로 바뀌죠. 그러면 빌드 시간이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뭐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만 요즘은 제가 스토어 규칙을 안 찾아봐서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2015년 기준으로 애플 스토어에서는 그러니까 64비트 탭을 제공해야만 등록을 해줬거든요. 유니티가 그때 이 64비트를 위해서 제공한 게 이 IL2CPP입니다. 애플 스토어에 등록하려면 이 IL2CPP로 빌드해야만 했거든요. 최근 스토어 트렌드를 지금은 조사해보지 않아서 여기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여러분들은 IL2CPP로 만들어 두시는 게 도움이 되실 수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 유니티에서 IL2CPP를 변경하는 법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프로젝트에 이거는 맥 화면이라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아마 찾으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프로젝트 세팅으로 가시면 여기 이런 화면이 나오고 여기 카테고리 중에 플레이어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밑에 세팅에 Other 세팅 이 친구 여기를 들어가 보시면 밑으로 쭈루룩 한참 더 내리시다 보면 컨피규레이션 카테고리에 스크립팅 백엔드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를 눌러보시면 모노와 IL2CPP가 선택 가능합니다. 모노가 쉽게 생각하면 단넷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그 다음에 여기 IL2CPP라는 게 있죠. 요겁니다. 이 친구로 바꾸면 빌드 시간은 조금 더 늘어납니다만 이런 성능 저하, 박싱, 언박싱에서 생기는 이런 것들을 회피할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C샵과 C++의 언어적인 차이점을 간단히 살펴드렸습니다.
유니티를 공부하실 때 이 개념들만 잘 염두에 두시면 나머지는 언어적인 특성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C++ 어느 정도 공부하셨다면 유니티는 쉽게 익히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조금 더 재밌고 유익한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뵙기로 하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